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속도 조절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상단 점 3개 버튼을 눌러 속도를 조절해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결혼할 때부터 필리핀이랑 동남아 쪽에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해외로 많이 나갔고, 아들 크고 나서는 남편 따라서 동남아 여행도 많이 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곳에서 있으며 어학연수도 했고요. 남편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케이스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워낙 험한 일을 해서 그런지 일하다가 두들겨 맞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후유증으로 왼쪽 새끼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질 않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은 피땀 흘려 목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동남아로 나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요. 그 덕에 떼돈을 번 남편은 그 돈으로 자기 집 내 식구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남편 밑으로는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이 있었어요. 남편이 첫째인 거죠.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 남편은 이제 너네들 편하게 살라며 이것저것 많이 사주고 금전적으로 도움도 줬나 봐요. 여동생 2명은 오빠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안 받는다고 계속 사양하고 거부했나 봅니다. 부담스럽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 그러니까 남편이 남동생이었어요. 철이 덜 든 이놈은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서는 더 달라고 하며 계속 재촉했나 봅니다. 돈을 몇 천만 원 넘게 줬는데 주는 족족 없어지는 걸 보니 분명히 도박이나 그런 허튼 곳에 쓴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남편은 용돈 주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보라는 게 주다가 안 주면 화가 나고 호의가 권리인 것처럼 되잖아요. 남편이 남동생이 딱 그런 케이스였죠. 그때부터 둘이 서먹해지고 연락도 안 하고 시간이 흘러서는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남편도 더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고 알아서 살라고 하니 도련님께서는 어지간히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었죠.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막 욕을 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평소에 지병을 앓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위중한 상황이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정말 큰 파장을 몰고 온 겁니다. 사실 시모께서도 힘들게 사셨기에 생전 모아둔 재산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강원도 홍천에 있는 아주 작은 초가집에 가까운 집 하나가 있었고요. 그것마저도 도련님이 사업한다고 담보대출 받아서 집 팔면 남은 돈도 얼마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자 상환도 안 되어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남편과 남편 여동생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제대로 썩혔고, 한마디로 도련님은 집에서 아픈 손가락, 아니 썩은 손가락이었지요. 그런데 시모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집 처분해서 은행에 있는 빚 다 갚고 준호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말고 준혁이한테만 집 한 돈 주라고. 준혁이가 첫째고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대신해주고 고생 많았으니 몇 푼 안 되는 돈 준혁이가 가지라고. 딸내미들한테는 엄마가 그동안 모아놓은 현물 줄 거니 섭섭해하지 말고. 준호는 까먹은 돈이 많으니 유산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며 재산 분할을 언급하신 거였어요. 남편은 이미 사업체로 쌓아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유산에 대해 욕심이 없었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방님께서는 형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했나봐요. 아프신 시모 앞에서 엄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내 앞에서 장난치냐고 하며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소리치고 난동 피우고 거의 개차반이 되었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에도 도련님만 술에 잔뜩 취해 입관식에서도 비틀거리고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돈 가져도 의미 없다고 하며 어머님이 물려주신 집 한 채 팔아버리고 도련님이 은행에 담보대출 받은 거 빚 싹 다 갚고 남은 2천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두 여동생한테 물려주었어요. 너네도 엄마 딸이니 공평하게 유산 받을 자격 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마음먹었죠. 다시는 내 남동생과 연락하지 않으리 하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딱 1년 뒤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이 피살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도련님이 말을 통해서였어요. 형이 죽었다고, 필리핀에서 피살을 당했는데 형 시체는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말하길래 그게 무슨 소린가 했지요. 알고 보니 남편이 공장에 필리핀 무장 강도들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반항을 하다가 총을 가격한 뒤 어딘가로 끌려가 지금까지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뱃속에 딸 아이도 임신 중이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인터폴 수색해야 하는 거냐고 막 울면서 도련님을 붙잡고 말하니 도련님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며 형수님은 한국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필리핀 가서 상황 알아올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도련님은 해외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셨고 결국 끝끝내 형을 찾지 못했다고 마음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필리핀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형수님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며 제가 필리핀 가는 걸 극구 말리더라고요. 게다가 전 홀몸이 아니었으니 비행기 타는 것은 더욱더 무리였고요. 결국 전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뱃속에 있던 딸 아이까지 유산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게 막막했고요. 제가 쓰러지고 공양장애까지 와서 아무것도 못하니 도련님이 나서서 남편이 사업 서류 뒤처리를 전부 해주셨습니다. 한없이 미웠던 도련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 그날 이후 아들과 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앞날이었어요. 그래도 도련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빠 역할 해주겠다고 하면서요. 마땅한 직업 없이 원룸을 전전하던 도련님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요. 그래도 남편 덕에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도련님까지는 내가 책임져야겠다 싶었죠. 하지만 도련님 얼마나 충동적이고 즉흥적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도련님이 손에 큰 돈은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 지갑에서 수표나 귀금속함에 있던 금 귀걸이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전 그냥 눈 감고 살았습니다. 도련님이 한 짓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제가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도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도련님도 아들의 눈치가 보였는지 자기가 이제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나갔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갔고 1학년 마치고 휴학한 뒤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딱 3일 전 도련님이 애 군대 가기 전에 밥 사준다고 저녁에 시간 비워두라고 하길래 시간을 비워두고 도련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연 순간 전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깨악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도련님이 아닌 제 남편이었어요. 몇 년 전 필리핀에서 피살당한 줄 알았던 남편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전 제가 미친 줄 알고 대문을 쾅 닫으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나라고 나야
하면서 소리치고 절 꽉 안더라고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고 아들도 그때 방에서 나와 아빠의 얼굴을 본 뒤 깜짝 놀랬고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A4 용지 100장이 넘는 기록물들을 건네더라고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있다고. 말로 하면 내가 눈물이 나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걸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과 전 그 종이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필리핀에서 피살당했다는 것은 도련님이 계획한 암살이었다는 겁니다.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남편에게 킬러들이 다가와 목숨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낀 남편은 누가 보낸 거냐고, 얼마 제의한 거냐고, 그거에 딱 10배 준다고, 살려만 주면 죽은 듯이 살겠다고 하며 뒤를 봤답니다. 그 과정에서 도련님이 한국 중개자를 통해서 필리핀 킬러를 고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킬러들에게 목숨을 구한 대가로 쥐 죽은 듯이 살겠다고 약속을 받은 뒤 필리핀에 있던 사업체를 전부 처분하고 그 돈을 필리핀 킬러에게 바친 거였어요. 죽었다고 신고가 되었고 여권이며 뭐며 싹 다 뺏겼으니 정말 남편은 필리핀에서 알거지로 살았답니다. 킬러들이 계속 감시를 하니 생선 가게에서 생선 내장 빼는 일을 하며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살다가 남편을 감시하는 그 킬러들이 다른 사건으로 싹 다 잡혀 들어가고 감시망이 없어진 남편은 자유가 된 거였죠. 당장 한국에 돌아갈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다간 도련님 귀에 들어가면 자기가 여기서 목숨이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 이름도 바꾸고 말투도 싹 다 바꿔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게 또 무척이나 잘 되어 몇 년간 수억을 버거렸고 또 투자를 해서 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렸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한국에 몰래 들어올 수 있는 블로커를 고용했고 한국에 들어가 동생을 고소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A4 용지에 문서화해서 들고 온 거였지요. 사업체도 전부 싹 다 넘겨 현금화하거나 금으로 바꾸어 한국에 몰래 들고 온 거였고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실제로 남편 왼쪽 가슴부터 아래 골반까지 칼로 그인 굵은 흉터가 쫙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의 긴박함을 알려주는 상처였고요. 남편은 가방에서 필리핀 사업 처분하고 모은 돈을 내려놓으며 절 껴안더라고요. 당신 생각하고 버텼다고.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면 난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이 되어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면서요. 전 말했죠. 난 당신 하루도 잊은 적 없고 당신 몸뚱아리도 못 찾았는데 재혼할 생각 엄두도 못 냈다고 하며 엉엉 울었죠. 그때 집안에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을 본 순간 도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도련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주방에서 칼을 들고 가려고 했지만 전 가까스로 말린 뒤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보낸 뒤 도련님이랑 일단 나가서 둘이 밥 먹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도련님과 아들이 밥을 먹고 있던 사이 저와 남편은 직고소를 위해 검찰청으로 갔어요. 남편은 그간 모았던 증거들과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명 그리고 브로커 킬러들이 말했던 증언을 기록한 것을 모두 제출했고 도련님을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문자로 말했죠. 도련님과 밥 먹으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따가 밤늦게 친구들 만나기로 했으니까 빨리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볼 것 같다고 전화라고 한 뒤 집으로 오라고 했지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다시 집에서 만난 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련님은 첫째 형에 대한 질투 그리고 열등감이 극도로 강한 상태였고 시모마저 돌아가시며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전부 준다는 것에 화가 나 복수를 계획한 거였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나마 시댁에 있던 집에 몇 억짜리 담보를 걸어놔서 경매 넘기게 할 뻔한 사람이 본인인데 본인이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이기주의의 끝판왕이 결국 살인교사까지 하다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이 무사히 한국에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고 죽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놀랐고 감사했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체포될 때까지요. 결국 남편이 구체적인 증거로 혐의가 특정되고 확실시된 도련님은 긴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살인교사로 수갑 채운 채 포송줄에 묶여 철장 안으로 들어갔고요. 도련님이 집과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 외화 거래 내역, 가상화폐 전부 싹 다 뒤진 결과 필리핀 브로커 킬러들에게 수천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입금한 게 확인되었고 결국 도련님은 1심에서 정말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도련님이 형 선고가 끝나서야 집 밖으로 혼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법원 갈 때 빼고는 트라우마 때문에 한 발자국도 혼자서 나오지 못했던 남편은 드디어 원한을 풀고 도련님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내뱉을 수 있게 되었네요. 세상에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송을 진행하며 알았는데 이런 일이 저희 남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네요. 재산 때문에 부모를 필리핀으로 일부러 여행을 보낸 뒤 킬러를 고용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순전히 돈 때문에 부모까지. 정말 우리 집 이야기보다 더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같은 경우는 필리핀 생활이 오래되었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돈으로 합의를 봐서 목숨을 구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저승행이었겠죠. 저는 그간 도련님이 싱글싱글 웃었던 얼굴이 진실을 알게 된 뒤 악마의 얼굴로 보여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정말 도련님 너무 충격적이었고 악마 그 자체, 아니 악마라는 이름도 아까운 존재가 내 아들과 나와 같이 살았다니. 도련님이 심기를 건드렸으면 나도 죽을 뻔했겠구나 하는 사실에 온몸을 벌벌 떨었네요. 정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 반성 안 하고 항소했던데 2심에서는 아예 괘씸죄로 확 사용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기적처럼 찾은 내 남편 다신 떠나보내지 않을 거고 한국에 꼭 붙어 살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